그런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말한다. 회장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일었다. 열심히 했다는 말이 곧 결과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노력의 양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도 그 기준으로 자신을 보아주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늘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그 위안 속에 안주하며 실패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내가 젊었을 때 삼성의 공장 안에서 본 광경이 있었다. 밤을 새우며 일하던 직원이 있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땀을 흘리던 사람. 그는 칭찬을 받았지만은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는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그의 열심히 체계 없는 열심이라면 그건 곧 낭비였다. 열심히 하면서도 방향이 틀리면 그 노력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 열심은 위대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속인다. 노력은 중독이 된다. 당신은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든다. 하지만 그 최선이 내일의 변화를 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두려워한 정체 팀제였다. 나는 노력보다 생각을 중시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노력은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생각은 세상을 움직인다. 진짜 위대한 성과는 근면함이 아니라 통찰에서 나온다. 열심히 하는 자는 많지만 제대로 가는 자는 드물다. 그 말이 내 인생을 관통한 철칙이었다. 세상은 노력의 미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잠재운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미화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의 노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당신은 열심히 사는가? 아니면 현명하게 사는가? 나는 한때 완벽을 믿었다. 더 나은 제품, 더 빠른 속도, 더 높은 품질, 그것이 삼성을 움직이는 엔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완벽을 좇는 순간 인간은 불안에 사로잡힌다. 그 불안은 혁신의 불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냉정했다. 작은 결함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고 실수한 직원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사람들은 나를 집착의 인간이라 불렀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불완전함을 두려워했다. 그것이 곧 나의 불안, 나의 그림자였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많은 이들이 이 말을 혁신의 구호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었다. 그건 자기 부정의 철학이었다. 자신이 만든 성공, 자신이 쌓은 방식, 자신이 자랑하던 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자기 부정이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나를 부정해야 하고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며 어제의 성취를 오늘의 장애물로 삼아야 한다. 그 싸움은 잔인하다. 나는 매일 그 싸움을 했다. 잠들기 전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이겼는가? 완벽주의는 칼이다. 그 칼은 기업을 날카롭게 만든다. 하지만 그 칼날은 결국 나를 향하기도 한다. 한때 나는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더 생각하라, 더 치열하게 일하라, 더 잘하라. 그들의 눈빛 속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멈추면 퇴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나는 깨달았다. 그 완벽주의가 사람들의 창의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 사람은 틀리지 않으려 한다. 틀리지 않으려는 순간 새로운 생각은 죽는다. 그때부터 나는 완벽이 아니라 진화를 택했다. 완벽은 고정된 상태지만 진화는 흐르는 생명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삼성은 완벽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다. 삼성은 변화에 적응하는 회사다. 그것이 내가 늙어갈수록 더 확신하게 된 진리였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 그 속에서만 혁신이 태어난다.
나는 지금도 완벽을 향한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욕망이 나를 삼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바라볼 뿐이다. 인생이란 결국 균형의 싸움이다. 집착과 자유, 이상과 현실, 냉정과 온정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줄타기. 그 위에서 나는 늘 나 자신을 시험했다.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에 갇히지 말라. 그것이 내가 오랜 세월을 걸쳐 배운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심히 하다가도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기준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다. 세상은 그들을 칭찬했지만 나는 그들의 눈에서 자유를 보지 못했다. 완벽을 향한 길 끝에는 언제나 한 가지 진실이 있었다. 진짜 완벽은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다.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묘한 슬픔을 느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언제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숨어 있었다. 나는 삼성 사람들에게 자주 물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군가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냥 회사가 시켜서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열심은 타인의 기준에 묶여 있었고 스스로의 목적이 없었다. 나는 믿었다.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 있는 노력과 생각 없는 노력. 생각 없는 노력은 반복이다. 그리고 반복은 언젠가 기계가 대신한다. 기계보다 느리고 기계보다 정확하지 못한 인간이 살아남는 길은 생각하는 능력뿐이었다. 1980년대 초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밀했고 철저했고 그야말로 완벽했다. 그때 삼성은 그들보다 뒤처져 있었다. 직원들은 밤낮으로 일하며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자고 외쳤다. 하지만 나는 그 구호가 오히려 불안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회의실마다 이렇게 적었다. 지금의 성공 방식을 의심하라. 사람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 왜 잘 되고 있는데 바꿔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생각하지 않는 열심은 결국 몰락으로 향한다. 노력은 쉽다. 생각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생각을 피하고 노력만 한다. 땀은 눈에 보이지만 사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성실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통찰에서 시작된다. 나는 밤마다 혼자 서재에서 불을 끄지 않았다. 신문을 오려붙이고 세계 시장의 변화를 분석했다. 수많은 기업이 같은 패턴으로 망해갔다. 열심히 했지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소비자의 마음을 놓쳤다. 자신의 노력을 믿었지 세상의 변화를 믿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노력은 현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생각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노력만 하는 사람은 어제를 반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을 창조한다. 그 차이가 바로 운명의 차이를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대부분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바로 문제였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만 알았지 그 바쁨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는 몰랐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의미한 노력이라 믿는다. 당신이 쏟은 시간과 에너지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면 그건 열심이 아니라 습관적 도피일 뿐이다. 생각하지 않기 위해 일한다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의 세대에게도 말하고 싶다.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멈춘다.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간다. 당신의 하루가 바쁘다고 해서 그 하루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오늘의 노력에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내일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나는 이제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노력은 당신을 움직이지만은 생각은 당신을 깨운다.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았다.
삼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다. 진짜 성장은 위기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위기란 단순한 불행이 아니다. 그건 인간과 조직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평소에는 숨겨진 나태, 자만, 그리고 맹목적인 열심이 위기라는 불빛 아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나는 한 번도 순탄한 시절에 배운 적이 없다. 언제나 위기 속에서 배웠고 무너지는 소리 속에서 깨달았다. 1990년대 초 삼성은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기술이 뛰어났고 유럽 기업들은 브랜드의 힘으로 시장을 장악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보았다. 위기 속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도망치는 자, 그리고 배우는 자. 나는 후자를 택했다. 위기는 신의 시험이 아니라 인간의 각성이다. 그리고 그 각성은 오직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배워라. 사람들은 고개를 쥐었다. 그들은 안전을 원했다. 하지만 나는 안전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라 생각했다. 안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위험 속에서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중 일부는 나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잘못이 아니라 자료였다. 성공보다 더 정직한 스승이었다. 실패 속에는 늘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이 있었다. 나는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좋다. 이번에도 배울 시간이 왔구나.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다. 진짜 위기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태도다. 사람들은 위기가 끝나면 안도하지만 나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곧 있기 때문이다. 배움 없는 생존은 다시 같은 위기를 부른다. 열심히만 사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무너진다. 그들의 시야는 좁고 그들의 생각은 단순하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 그것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느꼈다. 진짜 강자는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그는 위기 이후에 자신을 새로 만든다. 삼성이 세계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는 우리가 위기 때마다 더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이 위기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질문이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편안함은 인간을 잠재우고 위기는 인간을 깨운다. 삶이 너무 조용하다면 당신은 이미 멈춰 있는 것이다. 불편함을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나는 위기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았다. 그곳에는 가식도 명함도 지위도 없었다. 오직 진짜 나만 남았다. 그것은 냉혹하지만은 동시에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진실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위기 속에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다. 도망치지 말라. 그 안에는 당신의 다음 인생이 숨어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위기는 당신을 망치지 않는다. 당신을 망치는 것은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마음이다. 나는 늘 불안했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고 안정감과 자신감의 상징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건 내 안에 끊임없는 불안이었다. 그 불안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고 동시에 나를 살아있게 했다. 나는 믿는다. 불안이 없는 삶은 성장이 멈춘 삶이다. 인간은 편안함 속에서 죽고 불안 속에서 진화한다. 불안은 나약함이 아니라 창조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품은 자만이 세상을 새롭게 바꾼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도 아직 불안하십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불안은 나에게 공포가 아니라 경계심이었다. 나태와 자만이 찾아오지 않도록 깨우는 종소리였다. 나는 한때 완벽함을 향한 집착으로 수많은 밤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진짜 두려워한 건 실패가 아니라 멈춤이었다. 정지된 순간 인간은 서서히 죽는다. 나는 그 정지를 막기 위해 불안을 붙잡았다. 불안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파수꾼이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전 나는 매일 위기감을 심었다. 임원회의에서 자주 말했다. 삼성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사람들은 놀랐다. 실적이 최고였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오늘의 성과는 내일의 함정이 된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불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기업은 늙는다. 늙은 조직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불안을 활용했다.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연료로 바꾸었다. 불안은 나를 탐구하게 만들었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힘은 언제나 불안에서 나왔다. 안정된 자는 현재만 본다. 불안한 자는 다음 세상을 본다. 나는 젊은 시절 작은 전자부품을 손에 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웃었다. 그들은 내 불안한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감이었다. 미래의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 그 감각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깨어났다. 세상은 안정된 사람을 칭찬하지만 나는 오히려 불안한 사람을 신뢰했다.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은 늘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는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위험 속에서 방향을 바꿀 줄 안다. 그 불안이 그를 예민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든다. 불안은 나를 고독하게도 했다. 나는 늘 혼자였다. 최고의 자리일수록 외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다듬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의견에 기대고 불안을 견디는 사람은 자기 신념을 만든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 불안 속에서 나는 창조라는 단어를 배웠다. 창조는 안정된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편안한 마음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태어나지 않는다. 진짜 창조는 공포와 불안이 교차하는 그 순간 인간이 한계에 부딪힐 때 터져 나오는 것이다. 나는 모든 임직원에게 말했다. 두려움을 숨기지 마라. 그 불안 속에 답이 있다. 그 말은 내 인생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기도 했다. 나는 늘 불안 속에서 길을 찾았고 그 불안 덕분에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불안을 피하지 말고 길을 들어라. 그것을 적으로 두면 당신을 무너뜨리지만 동지로 삼으면 당신을 성장시킨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진짜 위대한 일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다. 불안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묻는다. 당신은 지금 편안한가? 그렇다면 조심하라. 편안함은 성장의 적이다. 불안은 괴롭지만 그 불안 속에서만 새로운 당신이 태어난다. 나는 늘 달렸다. 성공했을 때도, 칭찬을 받을 때도, 시장이 안정될 때조차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좀 쉬셔야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멈추는 순간 나는 뒤처진다. 그게 내 철학이었다. 나는 한때 이런 말을 했다. 삼성은 언제나 위기 속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었다. 세상은 쉬지 않는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소비자는 하루에도 12번 마음을 바꾼다. 그런 세상에서 멈춤은 죽음과 같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성장했습니까? 대부분은 답했다. 힘들 때요. 그 대답 속에 진리가 있었다. 고통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 위기는 인간을 깨어나게 만든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는가? 그건 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본능을 이긴 자만이
다음 단계로 간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았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계속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몸은 잠시 쉴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이 멈추면은 인생이 정지한다. 나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내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롭게 보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다음 날로 이끌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면 멈춘다. 그들은 그 지점을 끝이라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시작의 문턱이라 생각했다. 성공은 결승선이 아니라 다음 도전의 출발점이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내 성공을 부정했다. 이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그 말은 내게 가장 큰 에너지였다. 삼성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던 시절에도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최고의 제품이 내일은 구식이 된다. 그들은 처음엔 그 말을 위협처럼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모두 깨달았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 자만이 내일의 자리를 차지한다. 나는 불안과 싸웠고 피로와 싸웠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얻은 것은 한 가지였다. 흐름을 읽는 감각. 세상은 흐른다.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늘 뒤따른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앞서갔다. 앞선다는 것은 더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더 먼저 의심하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새벽 뉴스와 시장 보고서를 읽으며 어제의 상식을 버릴 부분을 찾았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했다. 과거의 성공이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이건 정말 옳은가? 그 질문이 나의 방패이자 무기였다. 열심히만 사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에서 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아간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내 삶에서 수없이 넘어졌다. 그러나 멈춘 적은 없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움직임이다. 나는 가끔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공장 안에 뜨거운 공기, 기계음, 사람들의 땀 냄새, 그 속에서도 나는 늘 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느리게 적응하는가? 그 간극이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내 사명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외쳤다. 변화하라. 멈추면 죽는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멈추지 않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도달한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마음이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믿는다. 세상은 완성되지 않았다. 나 또한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배운다. 그 불안이 나를 전진시키고 그 배움이 나를 인간답게 만든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고요하다면 그것은 신호다. 당신이 멈춰 있다는 뜻이다. 다시 움직여라. 다시 배우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멈추지 않는 자만 세상을 바꾼다. 나는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을 보았다. 세상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공을 꿈꾸지만 속으로는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다. 그들은 원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늘 제자리에서 맴돈다.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감당의 문제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오해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다. 돈이 늘어나면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만큼 고독해진다. 그 고독을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무너진다. 내가 처음 회장직에 올랐을 때 나는 세상이 나를 존경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칭찬보다 비난이 많았고 협력보다 견제가 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성공은 박수보다 외로움으로 온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저도 언젠가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성공하면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했다. 성공을 바라보면서도 그 뒤에 따라올 변화와 책임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의 결과만 원하고 성공의 대가를 감당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실패할 때가 아니었다. 성공했을 때였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이제부터는 내려가기만 남았다. 예. 그 두려움이 나를 다시 초심으로 끌어내렸다. 나는 매번 나 자신에게 경고했다. 이 성공을 믿는 순간 네가 만든 것은 무너진다. 성공은 사람을 무겁게 만든다. 책임이 따라오고 타인의 시선이 따라온다.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변한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이가 교만해지고 진심이었던 사람이 연기로 변한다. 그때부터 성공은 쇠사슬이 된다. 나는 이걸 너무 자주 보았다. 처음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달리던 사람들이 조금의 부를 얻자 스스로를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왜 시작했는가를 기억하지 못했다. 성공은 그들에게 끝이었다. 하지만 내게 성공은 다음 시작이었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았다. 나는 종종 나 자신에게 물었다. 성공은 과연 행복한가? 그 대답은 언제나 복잡했다. 성공은 확실히 편리하다. 그러나 동시에 외롭고 무섭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웃을 때조차 그 웃음의 진심을 의심해야 한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줄어든다. 나는 그 속에서 버티는 법을 배워야 됐다. 그 시절 나는 외로움을 친구로 삼았다. 외로움은 잔인했지만 나를 정직하게 만들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나는 나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성공이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성공의 공식을 가르쳐준다. 하지만은 아무도 성공 이후의 삶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곳에는 정답이 없다. 오직 스스로의 철학만이 나침반이 된다. 나는 그 철학을 끊임없는 자기 부정에서 찾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무서운 건 성공 이후의 나태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지만 성공은 끝났다는 착각을 준다. 그 착각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나는 삼성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성공은 멈춤이 아니다. 그건 다음 위기의 출발이다. 그 말은 내 자신에게도 한 다짐이었다. 나는 성공을 두려워했기에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이 나를 움직였고 그 덕분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성공은 결코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는다. 그건 단지 다음 자신을 시험하는 무대일 뿐이다. 그러니 성공을 바랄 때 함께 물어야 한다.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공은 달콤하지만 그것을 삼킨 자는 알 것이다. 그 맛 뒤에는 언제나 고독과 책임이 남는다는 것을, 그 고독을 견디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 기업의 품격은 그 기업이 감당하는 책임의 크기로 결정된다. 이 말은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책임은 곧 존재 이유였고 그 책임을 외면하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졌다. 삼성이 커질수록 나는 두려워졌다. 기업이 커지면 세상은 우리를 더 크게 바라본다. 그 시선 속에는 기대도 있지만 의심도 있다. 그렇기에 나는 늘 말했다. 우리가 가진 힘만큼 우리는 세상에 빚이 있다. 부와 권력은 결코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빌려온 신뢰였다.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분은 허상이 된다. 나는 회의석 상에서 종종 직원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돈을 버는 회사인가 아니면 가치를 만드는 회사인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잠시 멈췄다. 돈은 빠르게 벌 수 있다. 하지만 가치는 느리게 쌓인다. 가치 없는 돈은 금세 사라지지만 가치 있는 신뢰는 세대를 넘어 남는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깊이 믿었다.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기업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생명줄이다.
그 생명을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라.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삼성은 단지 내 가족의 사업이 아니었다. 수십만 명의 삶이 걸린 사회적 생명체였다.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책임이 필요했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자유의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는 책임 속에서만 존재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고 책임을 아는 자유는 품격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내 자유보다 품격을 택했다. 삼성의 한 임원이 실수를 했을 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수는 괜찮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면 그 순간 당신은 리더가 아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진짜 변화를 보았다. 책임은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든다. 그 무게를 견디는 과정에서 인간은 성장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무게가 당신을 증명한다. 그 말은 내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삼성의 이름으로 벌어진 모든 일은 결국 나의 이름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내 결정이 사회에 어떤 파문을 남길지를 생각했다. 이익보다 옳음을 택하려 애썼고 효율보다 신뢰를 우선시하려 노력했다. 그것이 내 방식의 경영이었다. 세상은 빠르다. 단기적 이익을 쫓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람은 드물다. 그 차이가 기업을 갈라놓는다. 책임은 시간과 함께 증명된다. 순간의 성과는 숫자로 남지만 책임의 결과는 기억으로 남는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제품 하나, 결정 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꾼다. 그것이 우리의 품격이다. 그 말은 단지 마케팅의 문구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가진 신념이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기술이 인간을 이기면은 기업은 괴물이 된다. 나는 불을 싫어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불을 결과로만 여겼다. 불은 책임을 다한 자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다. 불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간은 도구가 된다. 책임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간은 리더가 된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정말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 답은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책임은 한 번 다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매일 갱신되는 약속이다. 매일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는 과정이다. 책임은 때로 사람을 고독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고독은 축복이었다. 그 고독 속에서 나는 인간의 본질을 보았다. 책임을 다하는 자는 조용하지만 세상을 움직인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다. 그 신뢰가 곧 품격이고 그 품격이 곧 유산이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기업의 품격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회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자세. 그 모든 것이 진짜 경영의 본질이었다. 책임은 무겁다.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할 때 인간은 비로소 존경받는다. 나는 그 존경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그 존경은 결코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묵묵히 책임을 다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나는 한때 부란 무엇인가를 오래 고민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부는 가지려는 자가 아니라 만드는 자에게 간다. 사람들은 돈을 쌓으려 하지만 나는 의미를 쌓으려 했다. 그 차이가 세상을 나눈다. 삼성을 처음 맡았을 때 나는 수많은 보고서를 받았다. 그 안에는 매출, 이익, 점유율이 빽빽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나는 창조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회의실 한가운데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얼마나 버는가 보다 무엇을 남기는가를 생각하라.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돈을 벌면 성공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돈으로는 회사를 지탱할 수 있어도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창조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바꾸는 힘, 그것이 곧 인간의 본능이자 기업의 존재 이유였다.
나는 자주 말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하다. 남보다 먼저 보고 남이 두려워할 때 움직이고 남이 멈출 때 만든다. 이 말의 핵심은 창조의 용기였다. 모든 창조는 불안에서 태어난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세상은 새로운 것을 만든 자의 편이다. 내가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던 시절 그들은 완벽했지만 창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고 그 성공을 모방으로 연장했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삼성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임원에게 말했다. 남이 이미 간 길은 가지 마라. 길이 없다면 우리가 길이 되어야 한다. 창조는 고통스럽다. 새로운 길에는 늘 실패가 있다. 하지만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창조의 과정일 뿐이었다. 실패 없는 기업은 이미 창조를 멈춘 기업이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사람을 닮아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하다. 창조란 단지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바꾸는 행위였다. 나는 창조를 숫자가 아닌 감각으로 느꼈다. 가장 조용한 순간, 가장 작은 아이디어 속에 혁신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창조는 큰 회의실이 아니라 불안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그 불안을 꾀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새롭게 본다. 많은 이들이 불을 소유로 정의한다. 그러나 나는 불을 흐름으로 봤다. 돈은 머무를 때 썩고 돌 때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불을 쌓지 말고 순환시켜라. 소유는 개인을 부자로 만들지만 창조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존경했던 인물은 발명가였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세상을 움직였다. 그들의 손끝에서 전구가 켜지고 통신이 열리고 우주가 연결되었다. 그들은 불을 줬지 않았다. 단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그 마음을 경영에 옮기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삼성의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일한다. 그 결과로 돈이 따를 뿐이다. 이 철학이 삼성을 상업적 기업에서 창조적 기업으로 바꾸었다. 나는 부를 정오하지 않았다. 다만 부의 목적이 창조여야 한다고 믿었다. 창조 없는 부는 탐욕이 되고 창조 위의 부는 문명이 된다. 삼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창조는 불완전함에서 출발한다. 완벽한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느끼는 자만이 세상을 다시 그린다. 나는 그 불편함을 사랑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지금의 세대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만들어라. 남이 만든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만의 것을 세상에 남겨라.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부는 사라지지만 창조는 남는다. 남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상이다. 삼성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믿음을 잊지 않는다. 소유는 나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창조는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지만 결국 고독 속에서 완성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젊은 시절엔 사람을 모으는 것이 리더의 일이라 믿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리더란 결국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리더를 힘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리더는 가장 먼저 의심하고 가장 나중에 잠드는 사람이다. 모두가 박수를 칠 때 혼자서 정말 이게 옳은가를 묻는 사람. 그 외로움 속에서만 진짜 리더십은 잘한다. 삼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수없이 혼자였다. 누구도 나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없었다. 수천억의 투자를 결정하는 회의실 안에서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리더란 결국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독은 잔인하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정직하게 만든다. 누구의 눈도 없을 때
인간은 진짜 자신과 마주한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내가 진짜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리더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외로움 속에 답이 있다. 그 말은 내 삶의 진실이었다.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안에서 나는 판단력을 얻고 책임의 무게를 배웠다. 사람들은 성공한 리더를 화려하게 기억한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다.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사람과 싸운다. 리더의 가장 큰 적은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내가 나를 속이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다. 나는 회장 시절에도 늘 긴장했다. 임원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생각했다. 이들이 나를 존경하는가? 아니면은 두려워하는가? 그 질문이 나를 밤새 괴롭혔다. 진짜 리더는 권위로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로 함께 걷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내 권위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해야 진심이 남는다. 리더의 고독은 때로 인간을 냉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그 냉정함을 피하지 않았다. 리더가 감정에 흔들리면은 수많은 사람의 삶이 흔들린다.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조직에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지탱했다. 리더는 칭찬을 받을 때가 아니라 비난을 받을 때 진짜 실력을 드러낸다. 나는 수없이 욕을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에 흔들리면 풀에 불과하지만 그 바람을 견디면 나무가 된다. 리더는 나무처럼 서야 했다.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고 조용하지만 깊은 뿌리를 가진 존재. 나는 늘 생각했다. 리더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결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은 아무나 질 수 없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 리더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경영하는 법을 배웠다. 회사를 경영하기 전 먼저 내 마음을 경영해야 했다. 욕망과 불안이 들끓는 밤에도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다독이며 말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자. 그 태도가 결국 내 리더십의 본질이 되었다. 나는 지금의 젊은 리더들에게 말하고 싶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자신이 커 보인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크기를 안다. 진짜 리더는 외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유한다. 그 사유가 리더의 품격을 만든다. 리더의 길은 언제나 외롭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두렵다면 당신은 아직 리더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리더는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을 견디며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그 고독을 견딘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나는 지금도 그 외로움을 사랑한다. 그 외로움 덕분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그 외로움 덕분에 나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 리더란 결국 인간으로 남으려 애쓰는 사람이다. 나는 늘 변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단순히 새롭게 하라는 의미로만 이해했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진짜 변화란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 즉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내가 만든 성과를 의심하는 용기, 그 고통스러운 행위가 없으면 어떤 혁신도 가능하지 않다. 삼성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뿌리는 단 하나였다. 기존의 나를 부정하라. 이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경고이자 내가 조직에 심은 철학이었다. 나는 회의 때마다 임원들에게 물었다. 지금의 성공이 정말 옳은가? 그 질문은 불편했다. 사람들은 안정된 구조를 좋아한다. 그들은 성공의 공식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성공의 공식은 언젠가 실패의 공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1990년대 초
나는 신경영 선언을 발표했다. 그 한 문장이 세상을 흔들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사람들은 그 말을 혁신의 상징으로 기억하지만 그 속에는 절망과 각성의 기록이 있었다. 나는 당시 삼성의 시스템을 보며 이렇게 느꼈다. 우리가 성공에 취해 있다. 이대로 가면 삼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뒤집기 시작했다. 품질 기준, 인사제도, 회의 방식, 사고 방식까지 그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 말 속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늙은 기업이다. 변화는 늘 저항을 부른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다. 익숙함은 달콤하고 미지의 세계는 불안하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고통 없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혁신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해체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삼성 내부에서 늘 이런 말을 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진짜 적은 바로 어제의 삼성이다. 그 말은 내 자신에게도 해당됐다. 나는 스스로 만든 틀을 부수기 위해 매일 싸웠다. 내가 만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만 새로운 길이 열렸다. 나는 기업을 살아있는 생명체라 생각했다. 생명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성장은 늘 탈피의 고통을 동반한다. 자기 부정이란 바로 그 탈피의 과정이었다. 옛 껍질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살은 절대 돋아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바꾸려 하십니까? 이미 삼성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바꾸지 않으면 망하고 나서 바꾸게 된다. 그때는 이미 늦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라 믿는다. 리더가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 리더가 자신의 과거를 신화로 만들면 그 신화가 곧 기업의 족쇄가 된다. 나는 내 신화를 깨뜨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변화의 본질은 새로움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낡은 것을 버릴 용기에 있다.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평생 과거 속에서 산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봤다. 성공했던 기업일수록 더 빨리 늙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내 자신을 의심했다. 내 판단, 내 철학, 내 방식까지. 그 의심이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동시에 성장시켰다. 의심 없는 확신은 오만이 되고 오만은 결국 몰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지금의 나는 진짜로 깨어있는가?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없다면 당신은 이미 멈춰있는 것이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았다. 그 길이 험해도 그 길 위에만 생명이 있었다. 지금의 세대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이룬 것을 의심하라. 그 의심이 당신을 다시 성장시킨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은 그 두려움을 넘은 자만이 다음 세상을 본다. 나는 내 삶의 끝에서도 여전히 배우고 있다. 변화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어제의 나를 부정하며 내일의 나를 준비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나는 평생 동안 부를 쫓았다. 그러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돈의 형태로 내게 남지 않았다. 내가 진짜로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 유산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내 손에 남은 것은 금고의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당신은 그렇게 많은 부를 쌓고도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부를 끝이라 본 적이 없다. 그건 언제나 시작을 위한 연료였다. 나는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은 단지
사람의 본질을 드러낼 뿐이다. 욕심 많은 자에게 돈은 탐욕의 도구가 되고 뜻을 가진 자에게 돈은 창조의 도구가 된다. 삼성이 커질수록 나는 그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늘 경계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한다.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 돈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 질문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빌딩을 세우는 것도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을 세우는 일이었다. 생각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세상이 움직인다. 돈은 그 변화를 돕는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부를 이렇게 정의했다. 부란 세상을 한 뼘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힘이다. 그 힘은 단지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 돈은 에너지지만 방향을 잃으면 불이 된다. 그래서 나는 불을 의식과 함께 다뤘다. 의식 없는 분은 사회를 병들게 하지만 의식 있는 분은 사회를 일으킨다. 나는 내 후배 경영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벌 때보다 쓸 때 더 깊이 생각하라.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은 돈을 쓰는 것은 철학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을 하지 않는 한 그분은 결국 사라진다. 나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수많은 공장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 그건 사람이었다. 삼성을 움직인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내가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어느 외국 기업의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희 회장,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나는 건물보다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진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내 생각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평생 쫓아온 부의 목적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부자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이다. 나누면 결코 자선이 아니다. 그건 순환이다. 세상이 준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흐름. 그 흐름이 멈추면 부도 썩는다. 나는 돈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그보다는 생각이 흐르는 길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교육을 중시했고 인재를 키웠다. 나는 기업이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일을 더 어렵게 여겼다. 왜냐하면 돈은 시간이 만들지만은 사람은 신념이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이렇게 묻는다. 내가 남긴 건 무엇인가? 삼성의 이름이 아니라 삼성을 만든 정신이 남길 바란다. 그 정신은 단순하다.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것이 부의 마지막 목적이며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사람은 언젠가 모두 떠난다. 그러나 생각은 남는다. 그 생각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은 완성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다. 단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 바람이 내 인생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불안. 남긴 돈이 아니라 남긴 생각이다. 돈은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만 생각은 세대를 건너 살아남는다. 그 생각이 다른 이의 가슴에 닿을 때 그것이 내가 꿈꾸던 진짜 유산이다. 내가 세상에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부를 존경하지 말고 생각을 존경하라.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내가 남긴 가장 큰 분은 삼성이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